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4층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큰 강의실에서 원래 여러분들을 좀 배워야만 할 텐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석이 좀 지나야만 공사가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불편하실 텐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아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모고 1회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고는 OT가 좀 필요치는 않은데 기본적인 패턴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실제 시험을 보는 시간을 부여해서 그 다음에 이 문항수와 그 다음에 A형, B형의 구성 방법이 작년 패턴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자면 문학 문제도 몇 번 문제 현대시가 나오면 그대로 현대시를 그대로 내고, 또 몇 번 문제 교재 재구성 문제가 나오면 그 교재 재구성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내고 하는 등 작년의 문항수와 작년의 구성 패턴들을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지문의 내용들이 좀 길거나 작성 방법이나 보기 부분이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아무튼 실전처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치른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은 예시 삼아서 나중에 교육학 선생님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실제로 1교시의 교육학, 2교시 전공 A형, 그 다음에 전공 B형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한 5회차나 6회차 정도 가게 되면 한 차례 정도 그렇게 한번 실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전 모고는 실제 시험의 상황처럼 어떤 구성이 좀 되어야만 할 테니까. 왜냐면 두려움, 또 긴장, 떨림, 흥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어야 되니까. 다만 이제 오늘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연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어수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회차하고 2회차 또는 4회차까지, 4회차 모고까지는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의 실력을 점검한다 이런 것조차도 아니에요. 이거 점검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9월 10월을 어떻게 공부하겠는가, 이런 공부의 방향들을 좀 설정하는 시험이지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 점검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5회차나 6회차 정도에 가서야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우고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실전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다 틀리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와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자도 상관없어요. 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는 게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와서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데 시험장의 느낌을 이제 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맞았다 틀렸다에 일이 일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 지식들이 좀 필요하구나. 그 정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실전 모고 1회차. 일단 그 해설 강의는 A형과 B형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국어교육론을 먼저 앞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문학을 전반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국어교육론을 다 다룬단 말이에요. 혹시 이제 B형 해설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셨나요? 만약에 해설지가 지금 B형 해설지도 다 도착하게 되면, 다 배부가 되면 그대로 제가 그 패턴대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1회차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작년 2016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공개 강의 형태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1번 문제가 연설의 전략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설의 설득 전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연설의 설득 전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놓으셔야 할 배경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이 뭐냐면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해설 프린트물을 가지고서
이쪽 부분과 3쪽 부분에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헷갈리실지는 모르겠지만 2015 교육과정과 2012 교육과정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15 교육과정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용어 사용 자체도 15 교육과정의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15 교육과정이 워낙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보완해야 할 그런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10이나 9교육과정으로 보충 보완을 좀 해주시면 돼요. 공부를 또 좀 작년, 재작년에 좀 하셨던 분들은 12교육과정이 중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용어를 사용하거나 지도 내용을 구환할 때는 일단 15교육과정을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머릿속의 내용은 12교육과정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용어 사용법이나 지도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15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일단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연설 부분에 15교육과정이나 12교육과정은 용어 사용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달라진 바가 없는데 딱 하나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설득 전략 세 가지가 예를 들자면 관련 교육과정 제일 위에 고등학교 2학년에 공신력 적절한 설득 전략이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성취 기준에 대한 학습 요소를 보면 공신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하겠냐면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이렇게 설득 전략 세 가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유념하실 점은 공신력이라고 하는 설득 전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은 곧 인성적 설득 전략을 다르게 부른 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나셨죠? 그리고 세부 설명 부분에 보시면 연설의 능력은 말하는 사람의 전 인격적인 됨됨이와 그 내용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불러일으켜주는 힘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됨됨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인성적 설득 전략 또는 이제 성취 기준 자체에서는 공신력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의 중점은 또 설득 전략 세 가지가 좀 소개되고 있고, 근데 12교육 과정에서는 인성, 이성, 감성 이와 같은 설득 전략의 구분이 없이 그냥 공신력만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2교육 과정에 공신력, 그 다음 인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성적, 그 다음에 뭐죠?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12하고 15하고 일단 연설의 설득 전략이 몇 가지냐라고 하면 세 가지다. 근데 세 가지인데 그 설득 전략의 세 가지를 어떠한 용어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인성, 이성, 감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공신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쓰게 되면 이건 4개의 설득 전략이 아니라 3개의 설득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인성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따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선생님 왜 공신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성취 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성, 이성, 감성 이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인성, 이성, 감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설득 전략은 작년에 2016학년도의 기출문제의 교사의 설명 내용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나와요. 수사학에서 설득 전략 세 가지를 구분을 해줬어요. 그런데 2009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쪽 부분에 우측 부분에 3쪽 부분에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2009 교육과정의 본문 해설이에요. 수사학에서 인성, 감성, 이성을 들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조언하자의 요건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혹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뜻했지만 최근의 연구에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이제 최근의 학자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의 설득 전략을 받아들이되 약간 변형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게 뭐냐면 인성적 설득 전략이 변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성하게 되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또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현대학자들은 그것을 인격 또는
도덕성 이쪽으로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전문성, 평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시켜서 현대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인성적 설득 전략을 약간 변화시켰어요. 그 변화시킨 것의 용어가 곧 뭐라고? 공신력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몇 개냐라고 하면 현대학자들은 12교육과정에 보시면 이쪽에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하고 지도 내용으로 나오죠. 뭐가 있죠?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전문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교육과정은 9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현대학자들이 제시했던 인성적 설득 전략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용어로 공신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용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12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교과서들을 보면 그 예로 든 연설문이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나왔던 케네디 대통령의 명연설문이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김연아의 연설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문까지도 연설문을 제시해요. 그들이 무슨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나요? 김연아가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다고 무슨 도덕성을 논해. 그죠? 이걸 따지자면 전문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곧 청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성적인 설득 전략에 의하면 높은 도덕성이라든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청자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현대의 학자들이 공신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전략을 약간 변형시켰던 개념이죠. 요걸 12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 공신력, 이성, 감성 이러했는데, 15교육과정에서는 공신력을 여전히 쓰되 인성, 이성, 감성 이 세 가지 설득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용어 사용법상 공신력을 인성적 설득 전략으로 같은 개념으로 좀 보셔야만 한다. 이해하셨죠? 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성적인 설득 전략에서 인성은 도덕성만을 좁게 의미했는데, 현대학자들은 전문성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이 말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2015교육과정 중학교를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 앞에 15교육과정 위에 상단 부분에 있는 15교육과정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연설하거나, 2012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 감성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연설한다는 연설하기예요. 연설하기.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연설 말하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성취 기준이에요. 그죠? 반면에 이쪽에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설 듣기예요. 물론 꼭 연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광고, 홈쇼핑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간판 광고와 같은 여러 대중매체들의 광고 같은 것들도 설득 전략이 있어요. 그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다만 설득 전략을 분석할 때 그 분석의 도구가 있을 텐데, 비판을 하자면 비판의 준거가 있을 텐데, 여기서 비판의 준거가 바로 인성, 이성, 감성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는 이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 작년에 16학년도 1번 기출문제의 정답이었던 감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의 욕망, 분노, 자긍심, 동정심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할 때, 감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서 작년 기출문제의 정답이 여기 15교육과정 중학교에 이제 보이고 있죠.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인성적 설득 전략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화자의 뭐죠? 사람 됨됨이에요. 됨됨이. 그리고 요것이 요 모고 문제 1번 문제의 기평 문제의 정답이에요. 됨됨이. 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아예 제가 2015 교육과정하고 옆에 가로 쳐놨죠? 그렇죠? 됨됨이라고 했어요.
근데 됨됨이는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어서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됨됨이가 도덕성, 네, 또는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 이쪽으로만 좀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하지만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석한 거고, 현대학자들은 이 됨됨이 안에 공신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문성까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3쪽 부분의 출제 근거는 바로 제가 이 문제를 출제했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의 지문과 그 다음에 4쪽에 넘겨보시면 학습 활동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5쪽에 2번 학습 활동에 이 연설이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해서 2-1번 학습 활동이 연설의 화자가 갖추고 있는 공신력을 평가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예시답안에 밑줄 3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이 연설과 관련하여 마틴 루터 킹은 충분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고 경험과 전문성, 이게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이것이 이제 설득 전략으로 보자면 인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나머지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대목, 그 다음에 뭐죠?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대목을 이 지문에서 찾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억번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공신력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인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에서 들어가야 할 니은번의 키워드는 사람 됨됨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6쪽의 참고 자료는 또 다른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는 적으세요. 2011 적으세요. 참고자료 옆에다 적으세요. 2011 출제자 적으세요. 2011 출제자라고. 2011학년도 화법 출제자가 집필한 교과서예요. 2011학년도 화법 출제자가 집필한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에 같은 연설의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 달라요. 어느 점에서 다르냐면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풍부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관련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고개 들어보세요. 1번 문제 정답 다 맞으셨죠? 공신력, 됨됨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의 정답과 오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배경 지식을 검토할 때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릴 수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1번 문제를 정답은 2개 다 하셨죠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10회차 혹은 11회차의 모국 가운데서 연설이 이번 회차만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화법에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딱 한 번 배우고 이제 시험장 간단 말이야. 한 번 복습하고 연설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복습하고 시험장 가는데 오늘 집에서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인성성특 전략 이거 맞았어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연설이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공부한 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개론서의 내용, 그죠? 교과서의 내용, 기출문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이해는 하셨죠? 네. 됐죠? 그래서 2011학년도 기출문제를 출제하셨던 그 출제자는 이 12교육과정의 공신력, 감성과 그 다음에 이성적 설득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시면 6쪽에 공신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공신력의 개념. 화자의 공신력이란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나요? 화자의
신뢰와 관련된 청자의 판단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신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할 때는 12교육과정인데 그 12교육과정의 화법의 연설 파트 부분만큼은 이분이 집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쓴 개념이에요. 다른 출제자들은 공신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쓰지는 않았어요. 써봤자 2009 교육과정에 소개됐던 인성, 이성, 감성 이런 개념을 썼었지 공신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신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화자 쪽이야, 청자 쪽이야? 화자 쪽인데 청자 쪽이야. 화자와 관련됐는데 청자 쪽이야. 화자와 관련돼 있는데 청자 쪽. 이해했죠? 청자의 뭐죠? 판단. 청자의 판단. 근데 화자와 관련된 판단. 연설의 내용과 관련된 판단이 아니라 연사와 관련된 청자의 판단이에요. 연설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판단은 이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것이 연설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화자의 연사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판단이다. 청자의 판단이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고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주고 있냐면 5가지. 근데 2012 교육과정에 의하면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교육과정에 의하면 3가지죠. 뭐죠? 성품, 평판, 전문성. 근데 이분은 지금 5가지나 주고 있어요. 5가지. 그래서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실제 이 교육과정을 집필하고 나서 교과서를 집필하실 때 이분의 관점과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상당 꼭대기에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전문성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화제에 대하여 이 화제가 연사가 연설해야 할 주제와 관련돼서 그 연사가 연설해야 할 주제에 대하여 그 연사가 무엇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가 전문성이냐고요. 뭐라고요? 지식, 경험. 지식,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그걸 전문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앞부분 넘어가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관련되어 있는 5쪽에 나와 있는 다른 교과서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공신력과 관련되어 있는 예시 답안을 다시 한번 보죠. 밑줄 쳐진 부분 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연설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까 2번째 교과서에서는 전문성 안에 지식과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교과서는 그것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성이란 그 주제를 다룰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김연아가 그만큼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말을 연설을 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선수로서 활동했다는 그 뭐죠? 경험. 그 경험이 구조화된 지식. 이런 것들을 있다는 거다. 아셨죠? 그리고 6쪽 부분에 다시 또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화자의 무엇? 지적 수준, 학력, 사회적 지위, 연령들까지도 모두 다 무엇에 포함된다? 전문성에 포함된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보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높은 도덕성, 훌륭한 인격, 요 측면에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현대학자들은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지식, 경험, 지적 수준, 학력, 사회적 지위, 연령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공신력의 개념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이 교과서에서만 지금 쓰이고 있는 개념이고 교육과정에서는 쓰이지 않죠.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성품, 그다음에 평판, 전문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신뢰성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 7쪽 부분에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2교육과정을 가보시죠.
이쪽에 12교육과정을 가보시면 중간 부분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항상 지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성취 기준이 있고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지도 내용. 지도 내용이라고 하는 건 교사 쪽으로 보자면 가르쳐야 할 내용이지만 학습자 쪽으로 보자면은 배워야 할 내용이니까 그냥 교수 학습 내용이에요. 교수 내용, 학습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교사 쪽으로 보든 학습자 쪽으로 보든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반드시 가르치거나 학습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여기 있는 2012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해하셨죠?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지도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해했으면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뭐죠? 구체적 실천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이해하고 실천 방법 익히기. 이게 두 가지가 지도 내용이에요. 이건 공신력과 관련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다른 교과서에는 이와 같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는 11학년도 출제자의 교과서를 보면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이 둘에 5가지가 나와 있어요. 7쪽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공인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하면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화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청자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언급하는 등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연설의 내용으로 삼는다. 네 번째, 연설이니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쓰도록 한다. 다섯 번째,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다. 됐어요? 이 중에서 이 4가지 정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설의 내용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언급한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간결하고 명료한 설득력 있는 표현을 한다,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다. 이 4가지는 뭐 하나만 한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과서에서 이 정도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철저한 준비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죠?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전문성은 무엇을 의미했죠? 화자가 화제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는 연설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연설 내용과 관련된 연설 주제와 관련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연설을 실행할 때는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과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활용하도록 하고 때로는 청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유된 경험들을 연설의 내용으로 언급하면 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이해하셨죠? 그럼 저 좀 보세요. 이제 다 끝났다. 연설. 감성은 어차피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또 이성적 설득 전략은 논리적 설득이에요. 논리에 의한 설득인데 이 논리에 의한 설득이 주장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주장과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면 그게 이성적 설득 전략 또는 논리적 설득 방법이 셈이죠. 그럼 이제 공신력 또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지도 내용이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수학습의 내용이 2가지예요.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해야 돼? 공신력의 개념,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해시켜야 돼. 개념은 뭐였죠? 청자가 화자에 대한 판단이에요.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 수준으로 보자면은 성품, 평판, 전문성인데 전문성의 개념을 이해시켜 보세요. 전문성은 뭐였죠? 네, 이런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이해가 끝났어요. 끝나면 그 다음에 학습자로 하여금 공신력을 구체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 실천이나 실행 방법들이 크게 5가지, 작게 보면 4가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왜?
어떻다. 연설의 실행 과정에서는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이러면 연설의 설득 전략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교사학습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실적 부분에서 또 이 교과서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게 설득 전략을 활용할 때 유의점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크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쪽하고 9쪽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2011학년도 출제자의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에요.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 8쪽하고 9쪽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중에서 무엇을 소개시키려고 하냐면 바로 화자의 공신력의 효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토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청자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믿게 하는 화자의 속성으로 정의했는데 이를 3가지 차원에서 설명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성적 설득 전략이죠. 인성적 설득 전략을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능, 하나는 도덕적 성격, 3번째로는 선의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기 바라고, 그 이하의 내용은 현대학자들이 공신력을 좀 더 확대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나머지 연설의 설득 전략 가운데 바로 감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되어 있고, 그 감성적 설득 전략을 보면 제일 밑에 뭐 네모칸이 쳐졌죠. 공포, 동정심, 분노, 자부심, 수치심, 존중심 이런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은 모두 다 2015 교육과정에 요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죠.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자로 하여금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냐면 분노, 자긍심, 동정심, 욕망 이런 감정에 호소한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한 내용이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 끝났네요. 30분 정도예요. 이렇게 한 문제당 설명이 30분이면 오늘 다 못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100일 며칠 남았죠? 많이 남았네.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아직까지 할 게 해야 할 시간이 많네요. 그래서 천천히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5회차, 6회차 가게 되면 이제 알죠? 넘어가세요. 뭐 이런 식이겠죠? 그때 1회차 때 배웠죠? 넘어가세요. 나 해설지 몇 쪽 참조하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서 드려야 할 팁. 만약에 다시 연설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의 마음이 출제자의 마음일까요? 네.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연설이 나온 문제 형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명연설문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2007학년도인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라 단재 신채호 선생님 아닌가요? 신채호 선생님이든 안창호 선생님이든 명연설문을 주고서 그 명연설문에서 학습자들이 익혀야 할 전략을 2가지를 도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연설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기입형 문제가 바로 정평이 나 있는 명연설문이 제시됐죠. 또 하나는 2009학년도에 2009학년도 1차 객관식 문제 때 연설문이 아니라 학생회장의 연설 계획이 있어요. 학생회장의 연설 계획, 전교회장으로 나가는 학생회장의 연설 계획을 주고서 그 연설 계획을 주고 잘못된 점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2가지죠. 그래서 패턴이 하나는 명연설문을 주는 패턴이 있고, 2번째는 학생이 연설을 해요. 그러면 학생이 연설할 때는 학생이 잘한 점보다는 뭐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점이 지적해서 바로 공신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나 이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설득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아마 엮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만약 연설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지문이 어떤 형태냐면 학생이 연설을 했는데 잘못한 점을 고르고 수정 지도하거나 개선하거나 또는 지도 방안을 제시할 거. 그런 식일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2가지를 딱 염두에 두세요. 학생 연설문, 문제점 지적, 지도 내용이나 지도 방안 제시.
그 옆에서 적으세요. 1번 문제. 꼭 그 패턴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수능 내가,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뭐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포스 화법과 작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지문을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할 때 연설 지문이 학생 지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읽고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연습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명령설문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 전략을 이해한 다음에 어떤 주제를 정해서 연설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상호평가나 자기평가를 해요. 그럴 때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겠죠. 설득 전략이 잘못 사용됐다, 잘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 두 가지의 학생의 연설의 실행 쪽으로도 또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쪽으로도 나올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둡시다. 이해나셨죠? 네, 그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10쪽의 기입형 문제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항상 해설지에 기출문제를, 이 문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문제, 기입형 문제의 독서 문제하고 관련된 기출문제가 2010학년도 독서예요. 물론 제 교재로는 599쪽에 있는 내용이고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다만 이 2번 문제의 테마가 뭐냐면 독서 평가 문제예요. 독서에서의 평가 문제. 근데 이 독서의 평가 문제는 상당히 출제하기가 까다로운데 일단 작년에 출제되었던 독서 평가 문제가 중요도 평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학습자가, 그러니까 학생이 항상 첫 문단의 첫 문장의 주제만 골라내고 있더라.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난 2010학년도에 나왔던 2번 문제의 독서평가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하나는 지필시험지로 치러지고 있고 하나는 뭐죠? 수행평가지로 치러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필시험지나 수행평가지의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를 주고서 이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피드백 내용을 지금 제시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많은 독서평가 방법들이 있지, 중요도 평정, 빈칸 메우기, 요약하기,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평가 방법들을 막 나열할 거예요. 그런데 2010학년도의 기출문제의 논점은 여러분들이 지필평가나 그 다음에 뭐죠? 수행평가의 평가 방법들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논점은 뭐냐라고 하면 문제에 나와요. 문제. 2번 문제에서 나와요. 학생에게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그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가 할 수 있는 무엇? 피드백 내용. 요게 바로 논점이에요. 요게 논점이다. 선생님 왜 그게 논점이죠? 평가의 목적은 서열화가 아닙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규준지향평가, 준거지향평가 그런가요? 또 교육학에 또 그런 개념을 또 활용해야 하나요? 준거입니까? 규준입니까? 네, 준거지향평가를 우리를 해야 하죠. 국어교육의 독서교육에서는 준거와 규준지향평가 이와 같은 개념을 쓰기보다는 학습지향평가?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의 서열화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인지적, 정의적 그 발달 단계에 이르러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 그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평가 이후에 평가의 실행도 중요하지만 실행한 이후에 평가의 환류, 그걸 뭐라고 하죠? 피드백이 중요하다. 바로 2010학년도의 문제의 논점이 뭐였냐면 지필평가로 한번 평가를 실시했고 수행평가로 한번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습자에게 환류, 피드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논점이에요. 요게 논점. 이해하셨죠?
이와 같은 평가의 관점을 교육학에서는 중거지향평가라고 한다면 우리 독서에서는 그냥 학습지향평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이건 개론서에서 이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그 참고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의 언어평가의 경향을 살펴보면 결과지향적 평가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무엇을 지원하는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학습지향적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이러한 학습지향적 평가로의 전환은 독서의 평가에 무엇을 분석하고 밑줄 쳐진 부분 읽어보세요. 뭐죠?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그것을 교수학습 차원으로 무엇하는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2010학년도의 기출문제가 한 번은 지필평가로 실시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했던 그 평가의 무엇을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된 결과의 내용으로 학습자를 교수학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하라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교수학습의 처방을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게 10학년도의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거기 이제 2009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해설의 내용의 마지막 문장도 있습니다. 독서 평가는 거기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치라고 지금. 2009 교육과정의 11쪽에 제일 마지막 문장. 2009 교육과정 해설 부분의 제일 마지막 문장. 평가는 무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세요.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셨죠? 이게 학습지향 평가예요. 평가는 학습자의 서열화, 위계적 순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달점에 도달해 있는가, 어떠한 성취점에 도달해 있는가 이것을 판단 내리고 그에 적절한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학습자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누구에도 필요한 거야? 교사에게도. 자기의 교수학습을 개선시켜야 되니까.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논점으로 2번 문제에서 이 지필평가지하고 수행평가지로부터 독서평가의 결과를 이제 분석해 봅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 학생은 적절한 그 지필시험지를 통해서 보면 어떤 점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문단과 문단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지필평가지를 잘 선택지의 답지를 보면 지필평가지의 답지는 모두 다 문단 간 관계의 기능과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적으세요. 문단 간 관계의 기능과 성격. 그래서 1번은 두 문단과의 관계가 1번의 1번 선택지가 두 문단과의 관계가 대등한 나열 관계에 있어요. 부터 시작해서 5번에 가람하는 문제와 해결의 관계에 있어요. 등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 즉 기능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지필평가지인데 정답을 골라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단 간 관계의 성격,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서 결과 평가의 분석이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독서 결과를 평가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피드백, 환류를 해줘야 돼요.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무엇을 교수학습해야 하는가. 이해하셨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가 문제에서는. 평가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피드백해야 할 내용이 교수학습 내용이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수행평가지는 본문글을 하나 주고서 그 본문글을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 벤다이어그램은 원이 두 개가 교집합 부분이 있고 여집합이라고 해. 여집합이 아니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아무튼 교집합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간의 구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학생은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따라서 교사는 무엇을 환류, 피드백해야 하냐면 바로 문단 간 관계의 성격,
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 간의 기능 및 성격. 그게 뭐냐면 글의 형식적 특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글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읽도록 안내하는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 근데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무엇을 파악하는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근데 글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피드백하려면 글의 형식적 특성은 곧 글의 무엇다? 짜임 또는 구조와 전개 방식. 요게 답이에요. 기억번에 들어가야 할 게. 근데 단어를 쓰라고 했죠? 말을 쓰시오하고 단어로 쓰시오하고 구분하세요. 작년도 기출문제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단어로 쓰시오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조와 전개 방식은 단어 차원은 아니어서 어구 차원이어서 여기서는 짜임 또는 뭐 구성 이런 좀 표현을 좀 쓰셔야 돼요. 짜임 또는 구성. 짜임을 파악하는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짜임 파악의 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의 짜임을 파악하는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한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중요도 평정을 중심으로 해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죠? 니은번에 들어갈 것. 그 다음 문단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무엇에 주목하면서 성격이나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표지. 그래서 글의 짜임을 파악하는 것이 피드백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2010학년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의 출제자의 논점은 뭐였는가? 평가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가를 통해서 평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피드백 완료를 해야 하느냐? 교수학습의 내용이 뭐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글의 짜임과 관련되는 형식적 특성의 파악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사실적 독해의 지도 내용이 논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적 독해의 내용 가운데서 바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 또 뭐죠?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지도 내용으로 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적 독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 내용을 피드백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글의 짜임을 파악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시범 보이는 내용을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쉽죠? 안 쉬워요? 3번 문제 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2010학년도의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599쪽.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2010학년도) 599쪽 피드백할 수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근데 선택지를 보세요. 이 학생이 어떠한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해야 되는데 평가 결과를 분석한 이후에 피드백해야 할 교수학습의 내용이 1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글의 내용이 어떤 적인 것임을 위계적인 것. 이게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글의 내용은 위계적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파악하는 시범을 보인다? 네, 내용의 짜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글의 짜임이에요. 글의 짜임. 그리고 이 글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사한 용어로 뭐라고요? 구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적 독해의 지도 내용 가운데 용어인 구조와 전개 방식. 그것을 파악하는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 파악하는 시범이 바로 아까 기입형 문제 모고 2번 문제에서 제가 제시했었던 것처럼 한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분해서 문단의 중심 내용의 중요도 평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단 간 관계의 성격을 문단 간 관계를 표지를 유의하여 그 기능이나 성격을 이제 분석하면 글의 짜임이 이제 파악되는 거죠. 그걸 시범 보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4번 선택지도 중간에 맞고 후반부에 틀려요. 표지가 내용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쓰임을 설명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표지는 바로 글의 짜임 파악을 시범 보일 때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업구 나누기 전략을 시범 보인다라고 하는 이 후반부의 내용은 글의 짜임 파악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이 2010학년도 문제가 바로 독서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학습자에게 개선시킬 수 있는 피드백, 그 다음에 자신의 또 교사의 수업의 질 개선으로도 또 이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논점으로 문제가 출제됐던 바이었어요. 자, 그 다음 넘기세요. 그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삼 번 문제는 이 지문 자체, 가의 지문이죠. 나는 교직 경력, 뭐, 이 나의 지문이, 2009학년도 모의평가, 기출교재 852쪽에 나오는 동료교사의 참관 수업 계획과 관련된 이 지문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리고 약간 더 제가 변형을 시켰고요. 이 동료교사의 참관 수업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다른 거에 없습니다. 그냥 교사가 어떤 수업을 계획했는데 또는 실행을 했는데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조언의 내용이어서 교사 스스로 자기 수업에 대한 그걸 뭐라고 자기장악이라고 하나요? 교육학에서는? 아니면 교사의 반성적 사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수업에 대한 어떤 성찰을 통한 교수학습의 질 개선 쪽의 문제일 텐데 여기는 이제 그런 논점보다는 장문 이론과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3번의 가의 고등학교 교사의 장문 수업의 일지를 보면 수업의 문제점이 한 3가지 정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도 찾아주셔야 돼요. 원래 이제 2009학년도 모의평가에서는 선다형 문제로 나온 그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이 수업의 문제점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작년도 문제는 아닌데 2014학년도의 문제 수석교사가 나와서 김 교사의 장문 수업의 계획을 이제 조언을 할 때 뭐 첫 번째는 형식주의와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장문 이론을 수업 안에 반영시키려고 해서 좋았지만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업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가교사의 수업의 지금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략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장문에 전략 중심의 교육이다. 그리고 개별학습의 형태가 주도적이다. 첫 번째 점이 전략 중심 개별학습. 거기에다가 전략을 가르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방법 혹은 모형. 그게 뭐죠? 직접교수법. 네, 그래서 직접교수법에 의한 전략 중심의 개별학습의 형태가 주도적이다. 이거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당연히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이 나오려면 일단 직접교수법이 아닌 형태가 있어야 되고 모형이 또 하나는 전략 중심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형태도 개별학습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지금 현행 우리 장문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어 교육에서 화법 독서 장문의 언어 기능 영역을 수업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워낙 국어 교육에서 이와 같은 전략 중심이나 과정 중심이 독서든 화법이든 장문이든 간에 인지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의 인지적 사고 활동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 방법의 전략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교수 학습하기 위한 모형으로 직접교수법을 워낙 많이 택하기 때문에 이건 꼭 장문에만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 중심, 그다음 전략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직접교수법, 그 다음에 개별 학습자의 학습 형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그런 논점으로 삼는 거죠. 따라서 이 3가지를 모두 다 이제 다 거론할 수 있겠어요. 일단 선교사는 개별 학습의 형태보다는 무슨 학습? 네, 집단 학습 형태. 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자.
개별학습의 형태에서 모둠학습이죠. 그죠? 모둠학습.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용 생성할 때, 글감 마련을 할 때, 토론 등 동료와의, 즉, 대화. 또는 아니면 뭐죠? 상호작용. 그죠? 또는 뭐죠? 협의. 또는 뭐죠? 협상.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작문 이론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죠? 김 교사가,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전략 중심으로 가르쳤다면 작문 이론들 가운데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가운데 어떤 점에서 접근하고 있냐면 인지주의로 접근하고 있어요. 전략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것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점으로 무슨 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조언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문 이론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구성주의의 기본적인 용어가 뭐냐면 담화 공동체. 담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화 공동체 내에서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냐면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일종의 활동들을 펼치면서 담화 공동체의 유지돼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김 교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글에 무엇을 통해서 만족감을 주면 어떨까요? 제 수업 경험을 들어보면 학급 문집으로 발간을 했더니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해줬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니은번 부분에 들어갈 게 또 뭐냐면 바로 완성 또는 완성 경험이에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고등학교 교사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거론할 수 있겠네. 그게 뭐냐면 전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내용 생성 전략만 배웠지 글을 완성시키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한 학기가 지날 동안 계속 장문 수업을 진행하되 내용 생성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행해보자. 내용 조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행해보자. 와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완성 경험이 없고 그 완성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 정서를 주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과정 중심 작문 접근 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완성 경험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중심? 적어보세요. 무슨 중심? 과정 중심.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 거기다 적으세요. 과정 중심 접근 방법의 문제점. 그 문제점이 뭐죠? 완성 경험을 주지 못한다. 그럼 완성 경험을 주지 못한다는 뜻의 강점은 뭐죠? 그죠?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교사는 지금 전략을 중심으로 가르쳤죠. 각 과정마다, 각 단계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작문의 전략들이 있어요. 그 전략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사학습하다 보니까 한편의 글 전체를 완성하는 경험을 줄 수 없다. 과정 중심 접근법이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것에 대한 조언이 김 교사가 완성 경험 주자. 그리고 만족감을 줘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박 교사는 그냥 맥락적 요것만 네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 교사 부분은 이제 가 부분에서 나왔던 고등학교 교사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인데 주로 무슨 중심의 피드백을 하고 있죠? 첨삭 중심의 교사의 첨삭 중심의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쓴 글에 대한 환류가 피드백이 교사의 첨삭 중심의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언이 바로 작문의 결과에 대한 교사 중심의 피드백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런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고쳐쓰기를 진행할 때 가령 예를 들자면 교사가 직접 첨삭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고쳐쓰기. 그게 뭐죠? 쓴 글에 대한 고쳐쓰기. 그걸 뭐라고 하죠? 상호평가 또는 뭐죠? 동료평가와 같은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해서 디귿번이 바로 교사 중심의 첨삭에서 벗어나서 그다음 학습자 중심의 그와 같은
상호평가나 동료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제가 설명드려야 할 인지주의,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그 다음에 과정중심 접근법, 결과중심 접근법, 그 다음에 맥락중심 접근법, 그 다음에 또 장르중심 접근법, 이러한 장문 교수학습의 모형, 방법, 또 접근 방식,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은 서술형 문제, 사회적 구성주의 할 때 다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매년마다 기평 문제나 서술형 문제에서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은 해년마다 지금 등장해요. 등장하죠? 등장해서 그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은 좀 안정되게 서술하거나 용어를 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작년에는 서술형 문제로 모본문을 모방해서 설 장르였죠. 주홍설인가? 설 장르, 이옥설의 설 장르를 주고 그 모본문을 모방한 글쓰기를 수행할 때 장문 이론이 뭐였냐? 이건 형식주의. 그런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계속해서 해년마다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은 나오는데, 형식주의도 나왔다가 인지주의도 나왔다가 사회적 구성주의도 나오고, 또는 과정중심 접근, 결과중심 접근, 이런 접근 방식도 골고루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서술형 차원으로 사회적 구성주의 할 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서는 좀 요 정도만 마칠게요. 아셨죠? 됐습니다. 일단 1시간 정도 지나서 3문제 정도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 패턴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뭐 새로 배우는 내용은 거의 없고, 이미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7, 8월이라든가 5, 6월, 3, 4월, 1, 2월 달에 제 수업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교재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고. 아셨죠? 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